2018년 11월 중국 하이난.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 중이던 최 씨 부부는 도로에서 화물차를 피하려다 쓰러진 90대 노인 왕 씨를 발견. 그들은 급하게 오토바이에서 내려 왕 씨를 부축했고요. 즉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바로 연락이 닿지 않자 치료비까지 내주는 선의를 베풀었는데. 오, 정말 선량한 사람들이네. 그런데 두 분을 살인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얼마 후 누군가 최 씨 부부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야,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이게? 좋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표창장 줘야지. 근데 이게 누명 특집이니까 누구를 의심해야 될지 모르겠어. 사실 왕 씨는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급작스럽게 사망. 뭐야? 자, 그런데 이를 두고 유가족들은 최 씨 부부 때문에 왕 씨가 사망했다며 이들을 살인 혐의로 고소, 배상금을 요구하며 소송까지 진행한 겁니다. 와,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유가족의 주장을 살펴보면요.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 쳐놓고 구한 척 쇼한 거 아니야? 자, 유가족들이 도로교통사고 증명서를 살펴본 결과 사고 당시 최 씨 부부가 무면허로 전기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유가족들은 과속 주행을 하던 최 씨 부부가 노인 왕 씨를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건데요.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그러나 유가족은 또 다른 이유를 대며 항소를 제기합니다. 치료비를 내줬다는 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다 그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짜 나쁘다, 이거는. 자, 사고 당시 최 씨 부부가 선의로 치료비를 내준 것을 두고 유가족들은 감사 인사는커녕 그들이 사고 사실 감추기 위해 치료비를 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나쁘다. 아니 일단은 가족이 연락이 안 되죠. 상황은 급박하죠. 그러니까 치료비까지 일단 내준 거 아닙니까? 이걸 증거라니요. 범행의 증거라니 이게. 아, 이거 오히려 갚아야지. 고맙다고 해야죠. 평생 어떻게 살아온 거야 그 사람은. 뭐 캥기는 게 있다니 뭔 소리 하는 거요. 자, 그리고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 결과 재판부는 유가족의 주장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며 사실상 배상금을 노린 것으로 판단, 무죄를 선고하며 최 씨 부부는 약 2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유가족들에게 정의로운 시민들이 자신들이 행한 선의를 후회하도록 만드는 짓은 해선 안 됩니다. 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 그 가운데 백범 김구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윤봉길 의사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독립운동가 춘산 이유필 선생을 알고 계십니까? 다른 이름들은 너무나 익숙한 분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선생님의 이름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유필 선생은 항일 비밀 결사단체인 신민회에 가입해 북운동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3.1운동 당시에는 고향인 의주 일대에서 태극기와 선전물을 제작, 배포하며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했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조선 총독부에서 수배령이 내려지자 상해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유필 선생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내무국 비서국장을 역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한 몸을 다 바쳤습니다. 아, 정말 존경스러운 분인데 또 이렇게 훌륭한 분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정말 반성이 되네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이름이 안 알려지신 거죠? 자, 이유필 선생의 이름이 이렇게 후대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 1932년 4월 윤봉길 의사가 일본군 지휘부를 향해 수통폭탄을 던진 그날 윤봉길 의거를 사주한 죄목으로 이유필 선생은 일본 헌병대에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년 뒤인 1933년 3월 9일 이유필 선생은 일본 헌병대에 체포됩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이유필 선생은 바로 풀려납니다. 왜 벌써 풀려났지? 혹시 이유필 선생이 자수한 건 아닙니까? 임시정부 관계자들은요. 독립운동계 거물이었던 이유필 선생이 너무 빨리 풀려나자 그가 변절을 한 거 아닐까 의심을 했고요. 어머. 급기야 이유필 선생이 체포된 게 아니라 자수를 했고 독립운동가들의 기밀을 제보한 대가로 풀려났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결국 임시정부에서 이유필 선생을 제명하고 마는데요. 어머. 아니, 어쩌다가 변절자라는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사실 이유필 선생을 체포했던 일본 헌병대는요.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자수했다고 소문을 퍼뜨리자고.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필 선생을 체포하는 것은 국제관례상 국권 침해였기 때문에 이유필 본인이 자수했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이유필 선생에게 변절자란 누명을 씌워 일부러 일찍 석방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광복 후 수십 년이 지난 1990년 아주 중요한 사료가 발견되면서 밝혀졌는데요. 일본 외무성의 극비 문서에 이유필을 처벌하는 것보다 차라리 석방하여 이를 이용하면 도리어 한국 통치상 유리하다라는 문구가 발견된 것입니다. 사실 독립운동가는 모든 걸 걸고 운동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변절자, 이 누명을 쓴다는 건 이거는 모든 것을 뺏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결국 이유필 선생은 1945년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뒤늦게나마 이유필 선생의 친일 누명이 벗겨진 후 그의 아들은요. 아버지는 죽는 날까지 자신의 명예보다 조국에 대한 걱정뿐이셨습니다. 1980년대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질병 에이즈. 치료제 없는 불치의 감염병이라는 이미지로 사람들은 에이즈 환자와 단순 접촉만 해도 감염되는 것이라고 생각. 에이즈에 대한 공포는 극심했습니다. 저 때는 에이즈 환자랑 악수만 해도 감염된다고 했어요. 말만 해도 감염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원래는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에이즈에 대한 오해로 한 남자의 인권이 말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 미국 내 에이즈 환자가 확산되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조사단은 미국 내 처음 에이즈 증상이 나타난 시기를 1981년으로 의심,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HIV 바이러스의 근원을 찾아 나섰는데요. 에이즈 증상 중 하나인 악성 종양, 이 카포지 6종에 대한 역학조사 중 각기 다른 세 곳에서 온 남성 3명이 게탄 듀가스라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통점을 발견. 마침 6종 치료를 받고 있던 듀가스를 조사한 결과 에이즈 원인인 HIV 바이러스와 성생활에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보고서의 환자가 캘리포니아 외부에 거주한다는 뜻의 약어 Out of California의 첫 알파벳 O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공개된 후 사람들은 미국에 에이즈 콜럼버스가 나타났다. 듀가스는 미국에 에이즈를 퍼뜨린 악마다 라며 듀가스를 비난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보고서에 약어로 쓰인 알파벳 O를 한 과학 문헌에서 숫자 0으로 잘못해서 이로 인해 질병의 최초 감염자라는 뜻의 페이션트 제로라는 말이 만들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듀가스의 이름까지 공개되며 듀가스가 미국 내 첫 에이즈 감염자라고 알려지게 된 겁니다. 아니 5와 0이 헷갈릴 수 있죠. 근데 그래도 저렇게 말하려면 체크를 안 했다는 얘긴데. 와 저건 너무 엄청난 일이잖아요. 결국 듀가스는 세간의 갖은 비난을 받다가 3년 뒤인 1984년 에이즈 합병증으로 쓸쓸하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듀가스가 세상을 떠난 지 32년 후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16년 새로운 질병 연구를 위해 모인 연구팀은 과거 1978년과 1979년 B형 간염 검사를 위해 동성애자 남성들에게서 채취한 2,000개 이상의 혈액 샘플을 분석. 1970년대 샘플 중 이미 HIV의 발생률이 높았다라는 사실을 캐치했는데요. 그러니까 게탄 듀가스가 에이즈를 퍼뜨렸다고 알려진 1981년보다 이전인 1970년대 이미 에이즈 감염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1999년) 미국 캔자스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범인은 마트에 있던 여성의 지갑과 휴대폰을 훔쳐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뒤로 따은 헤어스타일에 수염이 있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 같았어요. 그리고 키는 180 정도? 몸무게는 한 90kg 정도? 체격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들의 진술을 근거로 수색에 나선 경찰은 얼마 뒤 마트 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24살 남성 리처드 존스를 체포했습니다. 자, 목격자의 진술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좀 바랍니다. 뭐 다운 머리 있고 네, 건장한 체격에 수염 있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정확하게 잡았네요. 결국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1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범인 리처드 존스는 수감된 이후에도 줄곧 무죄를 주장. 아이고. 전 그날 여자친구와 생일 파티 중이었다고요. 지인들까지 동원해 자신에겐 알리바이가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확실한 목격자가 있었기에 존스의 주장과 지인들의 증언은 모두 무시됐습니다. 에? 자, 그런데 존스가 수감된 지 17년 만인 2017년
과거 마트 사건의 진범이 나타났습니다. 도플갱어야? 어머, 너무 비슷하다. 수염 쌍둥이 있고. 같기도 하고, 그죠? 머리 따갑고 체격 크고 흑인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었습니다. 와, 야, 근데 너무 진짜 비슷하다. 비슷하다. 쌍꺼풀 눈이랑. 근데 갑자기 진범이 어떻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리처드가 억울하게 17년째 복역 중이던 어느 날 동료 재소자로부터 본인과 똑 닮은 다른 재소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밝혀진 그날의 진실. 당시 리처드는 진범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고요. 하필 목격자의 진술처럼 얼굴 뒤로 딱 따은 긴 머리 스타일, 그리고 180cm의 큰 키와 90kg의 몸무게, 심지어 나이까지 한 살 차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미 한 차례 전과가 있었던 리처드의 이력을 본 경찰들은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 리처드에게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24살이었던 리처드는요, 무려 17년의 세월이 지나 41살이 돼서야 누명을 벗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휴.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교도소 수감 당시 리처드는 한 살 딸아이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이까지 두 딸을 둔 아빠였다고 합니다. 아유, 그 애들 크는 거 하나도 못 본 거야, 그럼? 애기 성인 될 때까지. 그리고 아빠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 답답하다, 진짜.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마트제 베나 씨. 그녀는 지난해 3월 매일같이 전 세계인들로부터 온갖 욕설과 사이버 테러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살해 협박까지 받으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2020년 3월? 굉장히 최근 일인데.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일을 했길래 살해 협박까지 받은 건가요? 베나 씨의 삶을 지옥으로 만든 건 이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She is armed diplomatic security officer from Woodbridge, Virginia. She was in Wuhan. She was in this bicycle race on October 20th 뭐야, 이거? when she contracted the virus in Wuhan. And we'll go to 최초 감염자는 알려지지 않은데 저 사람 무슨 거로 지금 내가 짧게 본 걸로는 그냥 쥐 생각인 것 같은데? 저 사람 뭔데요? 베나 씨는 코로나19 감염은커녕 유사 증상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음모론 전문 크리에이터 조지 웹은요, 코로나19는 미국이 발명한 생화학 무기이며 버지니아 미군 기지 포트 벨보어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인 베나 씨가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열린 군인 체육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의 최초 전파자가 베나 씨라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리고 이 조지 웹의 영상은요, 약 3천만 뷰를 기록하며 순식간에 퍼져나갔고요.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지목된 중국 누리꾼들은 말도 안 되는 이 가짜 뉴스를 자막까지 입혀가며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우한에 코로나19를 가져온 곳은 미군일지도 모른다. 미국 정부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 자올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까지 나서자 베나 씨가 코로나19 최초 전파자라는 어이없는 누명은 점점 더 확산됐습니다. 너튜브 측에서 뒤늦게 문제 영상을 삭제했지만요, 이미 가짜 뉴스는 진실로 둔갑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상황. 그게 문제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그녀의 집 주소, 또 가족들의 신상 정보까지 누출됐고요. 누명의 희생양이 된 베나 씨는 언론을 통해 매일 악몽을 꾸는 것 같다. 괴롭힘을 중단해달라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1992년 4월 캐나다, 40을 앞둔 한 남성이 석방되자 수많은 취재진들이 그를 에워쌌는데요. Good to be out forever, right? And that's all I'm really saying. So I'll walk you through. 그의 정체는 캐나다 최악의 잘못된 판결로 고작 16살에 누명을 쓰고 무려 23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만 했던 데이빗 밀가드였습니다. 살아왔던 세월보다 수감된 세월이 더 길었네. 1969년 1월 오전 캐나다 사스캐처원주 사스카툰 지역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는데요. 그리고 사건 발생 5개월 뒤 밀가드가 여자 화장품을 버리더라고요. 그날 밤 밀가드 옷에 피가 묻은 걸 봤어요.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16살 소년 데이빗 밀가드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1970년 1월 밀가드가 17살이 되던 해
소녀는 밀러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너무 억울해요. 심지어 감옥에서 자신의 손목을 긋거나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등 자살 기도를 하기도 했고요. 또 20여 차례의 가석방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번번이 범죄 사실을 강력 부인하며 모두 무산됐는데요. 1988년 밀가드의 가족과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에서 발견된 체액이 밀가드의 정액이 아니라는 내용의 법의학 전문가의 보고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재심 신청을 했지만 기각. 왜? 당시 밀가드의 무죄를 주장하는 대중집회까지 열며 사건을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해 11월 드디어 법무부에서 직접 밀가드 사건의 재심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재조사 결과 당시 목격자들이 경찰의 강압에 허위 증언한 것이 밝혀지면서 오랜 노력 끝에 1992년 4월 드디어 밀가드는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저런 노력이 없었다면 그냥 묻혔을 사건이네요. 그는 자유인으로 세상에 나왔지만 정신분열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하는데요. 목숨을 건 그의 억울한 외침을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걸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1945년 7월의 어느 날 원자폭탄의 원료를 옮기라는 미 해군의 비밀 지령을 받게 된 미 해군 순양함 인디애나폴리스호. 그런데 무사히 임무를 완수한 인디애나폴리스호는 1945년 7월 30일 필리핀으로 향하던 중 일본 잠수함 어뢰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두 발의 어뢰가 명중하며 12분 만에 배는 침몰. 당시 1,200여 명의 승조원 중 900여 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어우, 대참사네요, 진짜. 인디애나폴리스호의 참사 소식이 알려진 후 미국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는데요. 남은 생존자들과 함께 구조된 이 배 책임자 맥베이 함장은 작전에 실패한 사령관이자 수백 명 청년들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대역 죄인이 됐고요. 미 해군은 이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맥베이 함장을 군사재판에 회부.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역 후에도 갖은 비난을 받던 맥베이 함장은 결국 1968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걸 미안함을 갖고 사시다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거잖아요. 맥베이 함장이 사망하고 30년이 지난 1998년 이 사건은 한 소년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학교 숙제로 인디애나폴리스호 사건에 대해 조사하던 헌터 스콧. 이 소년은 2차 세계대전에서 침몰한 미국 전함들 가운데 맥베이 함장만이 군사재판에 회부됐다는 사실에 의문을 가지고 생존자 154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야, 어머나, 12살이? 사건 당시 맥베이 함장은 배가 침몰한 직후 미 해군에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요. 통신수신소의 당직 사관이 술에 취해 자느라고 구조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고요. 또 다른 수신소는 일본 해군의 계략이라고 판단해 구조 신호 자체를 무시했던 거였습니다. 일본의 계략이라고 의심이 돼도 더블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락을 한번 취했을 때 딱 받았을 때 아니면 바로 나가야지 구하러. 배가 침몰한 지 3일이 지나도 구조대는 오지 않았고요. 구조를 기다리는 4일 동안 저체온증, 심한 탈수로 많은 이들이 바다 위에서 처참히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군가 잘못했다는 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함장 한 명만 욕하면 다 묻을 수 있거든. 그렇지. 결국 맥베이 함장은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5년 만인 2000년이 돼서야 오명을 씻을 수 있었고 뒤늦게나마 명예훈장을 받게 됐습니다.